네, 2022년 서울 패션허브에서 진행하는 네 번째 지식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지식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이 패션과 예술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패션과 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담론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화두로 떠오르는 핫한 주제입니다. 패션은 대량 생산과 상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지만 이 창조성과 디자이너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술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줄타기하듯 넘나드는 디자인을 하시는 두이두이의 김진영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희 두이두이 브랜드는 이제 2명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브랜드고요. 저 김진영과 이수연 이렇게 둘 중에 제가 오늘 대표로 강연을 하러 나온 저는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조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참석자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근데 정말 현장에 많은 참석자분들이 참여하셨고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사실 비가 아침부터 많이 내려서 한 10명은 왔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 가득 메운 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되게 굉장히 설렙니다. 이런 형태의 강의는 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기대가 되고 또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찬 시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FW에서 프리다 칼로라는 예술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서울 여자를 위한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셨는데 이 프리다 칼로라는 어떤 점이 서울 여자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프리다 칼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여류 화가인데 제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그 화가의 이제 삶의 배경을 좀 봤어요. 근데 뭔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또 본인이 그 화가로서의 명성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30, 40대 특히 서울 여성들을 많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도 그리고 육아도 포기하지 않는. 네. 자, 개인적으로도 디자이너님에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패션은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패션이 왜 예술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패션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예술을 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날 이제 20세기 이후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강연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션과 예술은 서로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패션에서 예술은 아무래도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패션과 예술에 대한 김진영 대표님의 말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패션과 예술이라는 주제를 사실은 이 서울 패션 재단으로부터 이제 먼저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 브랜드에서 이번에 예술가 프리다 칼로를 통해서 쇼를 하기도 했고 이 주제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여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패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의 개념 또 브랜드 이런 개념은 사실 20세기 이후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100년이 조금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18세기, 19세기 얼마 한 200년 전만 해도 사실 패션 디자이너라는 여러분 떠오르는 패션 디자이너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사실 그때는 패션 디자이너가 자기 이름을 걸고 브랜딩을 한다기보다는 귀족이나 부르주아의 오더를 받아서 뭐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오더에 맞춰서 양장을 하는 개념의 재단사의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세기 초에 샤넬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 이름에 따라서 자기의 브랜드를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옷을 만들고 그 옷으로 하여금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그래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이너의 형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 디자이너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4명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요. 챕터 첫 번째가 이제 초현실주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엘자 스키아파렐리라는 디자이너인데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너무너무 유명한 초현실주의 디자이너예요. 여러분들 혹시 엘자 스키아파렐리 아시나요? 좀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자,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그때 당시 샤넬과 비교될 만큼 굉장히 1930년대 스타 디자이너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패션의 많은 표현들을 지금 보여준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초현실주의라는 아트와 영향이 많은 디자이너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입생 노랑이에요. 여러분 입생 노랑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룩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남성의 턱시도 룩을 여성에게 입힌 르 스모킹 룩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입생로랑은 그 외에도 예술적인 것을 패션에 입힌 디자이너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디자이너는 마르틴 마르지엘라와 후세인 샬라인입니다. 마르틴 마르지엘라라 후세인 샬라인은 최근에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오는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들의 표현에서 보면 현대미술에서 보여지는 개념미술적인 표현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챕터에서 제가 그러면 컬렉션에서 저희 듀이듀이란 브랜드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엘자 스키아파렐리 얘기하면서 저는 제일 재밌게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수 있는 건 샤넬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샤넬과 양대 산맥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디자이너예요. 1930년대. 샤넬이 되게 질투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엘자 스키아파렐리랑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고 둘이 비교되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샤넬은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룩, 클래식하고 굉장히 고급진 감성으로 패션 시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았다면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약간 아트적인 방법으로 되게 위트 있고 초현실주의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브랜드였어요. 약간 오늘날로 치면 좀 모스키노나 이런 브랜드처럼 되게 위트 있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엘자 스키아파렐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당시 1930년대 그 초현실주의 작가들이랑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예술가랑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도 하고 또 다다이스트라고 해서 그 현대미술을 하는 굉장히 실험적인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랑 굉장히 교류를 하면서 그거를 패션에 많이 응용을 해요. 이쯤에서 제가 엘자 스키아파렐리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초현실주의는 여기 적힌 그대로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 장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 사실적인 현상을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초현실주의 1930년대 들어서는 전혀 다른 세상을 표현하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르네 마그리트의 겨울비, 이거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초현실주의에서는 대표되는 기법이 있는데 바로 데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이고요.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원래 있었던 물건이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물건 위치를 바꿈으로써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사람이 비로 막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이게 현실에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비를 사람으로 바꿔서 새롭게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이고요. 뒤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을 할 때 그 말을 쓸 거예요. 자, 옆에 보면 여러분들 이 달리의 이 시계가 움직이는 그림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기억의 지속이라는 달리의 작품인데요. 달리 같은 경우도 초현실주의의 대표주의자예요. 제가 지금 2명 마그리트랑
달리 이 둘은 초현실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기억의 지속에 사용된 기법은 오토매틱, 자동 기술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그리는 거예요. 물건과의 연계성은 없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시계, 나무, 바다, 섬 이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의식의 상태로 그린다고 보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라고 보면 돼요. 이 초현실주의자, 특히 달리랑 이 스키아파렐리가 굉장히 친했대요. 교류도 하고 맨날 패션, 예술 이런 얘기들을 논하면서 이 맨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 랍스터 전화기라는 거는 이제 달리가 처음 만든 그 작품이에요. 오브제 작품인데 지금 보시면 전화기 위에 바닷가재가 올라가 있죠. 이 자체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바닷가재를 뜬금없는 위치에 전치시킴으로써 표현하는 대페이지망. 그 기법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 작품을 보고 이 스키아파렐리는 바로 가운데 있는 랍스터 드레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맨 왼쪽에 보시면 티어 드레스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다 보면 저도 처음에 이 드레스를 처음 봤을 때 이 내리는 게 이게 다람쥐인가? 막 이랬었어요. 이 모습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살갗이 벗겨진 거예요. 살갗이 벗겨져서 보라색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몸 전체에 패턴화 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죠. 내 살갗이 벗겨져서 몸에 패턴화돼서 이렇게 되는 상태. 이 스키아파렐리는 그 트루프레류라고 해서 눈속임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 초현실주의적 표현을 위해.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 살갗이 벗겨지는 저 모습을 굉장히 멀리서 봤을 때는 패턴인가? 뭐 꽃 패턴인가? 저는 다람쥐가 내려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살갗이 벗겨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형태, 이런 것들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엔 센세이션한, 그리고 그 초현실주의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과 또 이 장가비의 엘자 스키아파렐리가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표현적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표현적인 공통점이 신발이 가다가 사람 발로 나와요. 그렇죠?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스키아파렐리도 장갑 속에 보여지는 숨겨진 손톱을 밖으로 꺼내요. 그래서 장갑 밖에 저렇게 손톱을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이 지금 울펠트로 만든 구두 모자는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초현실주의적 방법이에요. 신발로 있어야 될 것을 가져와서 모자로 바꾸는 거. 전치를 사용하는 대페이지망 기법이 완전히 사용이 된 거고요. 사실 이 시대 때 이런 형태 모자가 인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엘자 스키아파렐리가 이 모자가 되게 시리즈가 많아요. 이거 플러스 곤충으로 만든 커스텀 주얼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돈이 많았던 뭐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샤넬이 스키아파렐리를 깎아내려서 부를 때 모자나 파는 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모자를 파는 대단한 제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일화가 전해지고요. 왼쪽에 있는 스켈레톤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있는 갈비뼈가 지금 바깥으로 노출이 된 형태거든요. 이거 역시도 앞에 보였던 속 안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를 꺼내서 그거를 눈에 보이게 하는 새로운 현실, 새로운 모습을 표현한 거. 이게 바로 엘자 스키아파렐리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이 스키아파렐리가 표현한 아트는 달리와 같은 초현실주의자와 직접 만나고 교류를 하면서 그 표현 기법을 좀 배웠다면 입생 노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예술을 표현을 했는데요. 입생 노랑 하면 사실 저희가 제일 생각하는 건 르스모킹 룩이라고 해서 남자 턱시도 옷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입생로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잘 알겠지만 사실 디올 하우스의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천재예요. 근데 이 천재성이 자기 브랜드를 내고 완전히 드러났는데 뭐 되게 다양한 디자인을 많이 남겼어요. 르 스모킹 룩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젠더리스 룩인 거고요. 또 에스닉한 룩. 그치만 사실 제일 떠오르는 룩 중에 하나는 그 아트를 결합한 룩일 거예요. 제가 여기 가져온 사진이 보그에서 이제 입생로랑이 죽고 나서 입생로랑의 스튜디오를 촬영 간 기사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제일 가운데에 지금 마네킹에 입고 있는 저 몬드리안 드레스를 응용한 몬드리안 가디건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생로랑을 가장 대표하는 룩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몬드리안 드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예술을 아트로 활용한 예술을 패션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몬드리안 드레스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많이 아실 텐데 사실 그때 당시 이 몬드리안의 이 신조형주의라고 해서 이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이라는 회화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몬드리안이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보여지는 비율 그리고 그런 기하학적 표현, 컬러를 그대로 패션쇼의 옷으로 입혀요. 오마주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입생로랑은 오마주하는 아트 표현을 많이 했어요. 기존의 굉장히 유명한 거장의 작품을 그대로 패션에 입히거나 약간의 재해석을 통해 약간 오마주하는 형태의 패션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는데 이 원피스는 지금 봐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소재가 약간 두꺼운 저지 소재.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간 네오프렌 같은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실제 약간 두께나 떨어진 느낌이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아주 심플하게 제작된 원피스 라인 위에다가 이 몬드리안의 구상을 입힌 거죠. 바로 이쪽에 보면 이제 얼굴 여자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팝아트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몬드리안은 입생로랑은요. 1965년부터 한 10년 동안 발표하는 컬렉션마다 계속 아트 오마주를 해요. 그 시기를 입생로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트 시기라고 하거든요. 아트적인 오마주를 계속 하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팝아트 탐 웨슬만의 작품이에요. 팝아트적인 느낌이 보이시죠? 굉장히 이제 선적으로 뚜렷하고 이 작가의 이 누드 여자의 얼굴 그리고 누드 다리 모양을 저렇게 원피스 라인에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건 사실 이 피카소의 그림을 재해석한 이 원피스예요. 1979년도 FW에 발표한 건데 그 피카소 그림 이 꿈이라는 그림을 보면 컬러적으로 일단은 레드가 강렬하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피카소가 입체주의 화가였던 만큼 그 선적인 표현이나 또 기하학적인 추상적으로 표현한 느낌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운데 드레스를 보시면 완전히 담아내요. 그래서 스커트 라인에 보시면 뭔가 피카소의 회화를 재해석한 듯한 기하학적 표현이 보일 수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요. 조각가 클로드 라난느라는 조각가랑 협업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조각가가 이 가슴 조형, 저 청동 보이시죠? 가슴. 그리고 허리 부분, 저 부분 보이시죠? 저거를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 패브릭으로 된 부분은 입생로랑이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조각가랑 같이 협업을 해서 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표현 방식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걸 보고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초현실주의 시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르네 마그리트 신발 기억나시나요? 그것처럼 르네 마그리트 작품 중에 옷장 속의 철학이라고 해서 여자 옷에서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을 같이 썼다. 여기도 초현실주의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현실주의가 3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이 자켓은 이제 반고 후에 해바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런 거 교보문고 가면 그쵸? 요거 이제 하나씩은 다 살 수 있는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 해바라기는 사실상 프랑스에선 너무 자랑스러운 작품이죠. 그쵸? 반고운 작품이죠. 이 반고의 작품을 이렇게 자켓 형태로 콜라보를 합니다. 반고의 작품 해바라기를 재해석하는데요. 그냥 프린팅으로 재해석하지 않고요. 프랑스와 르사주라는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유명한 공예 작업과 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자켓을 만드는데 600시간 이상이 걸렸대요. 그리고 이 안에 뭐 35,000개의 비즈알이 들어갔고 이게 완전 다 비즈알이에요. 이 작품이. 제가 이거를 항상 이렇게 사진으로 보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보그 기사에서 보그에서 직접 그 스튜디오 촬영을 갈 때 그 옷이 보관된 거를 디테일하게 찍은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아라리 비즈알이 이 비즈알로 연결이 돼서 이 고흐의 이 해바라기를 너무 아름답게 술을 놓았어요. 그래서 와 정말 실제로 보면 더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랑스의 문화, 예술, 패션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흐의 작품 그리고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어떤 공예가 그리고 디자이너 이렇게 세 명이 만나서 완전 화려하게 만든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요. 조르주 브라크라는 큐비스트예요. 입체주의 작가의 작품을 재해석해서 만든 드레스입니다. 이렇게 입생 노랑은요. 패션에다 아트를 넣는 시도를 오마주의 방법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모티브의 그 그림을 어떻게 패션적으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조금 더 그 작품에 대한 존경심과 경애를 표현하는 그게 바로 오마주거든요. 그 오마주적인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심했던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지금 두 명의 디자이너는요. 약간 표현적인 방법에서 또 직접적으로 아트적으로 오마주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했다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디자이너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표현한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 개념미술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술의 어느 특정 누군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개념미술적인 아트적인 사고를 패션에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트적인 아이디어와 아트적인 생각을 패션에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념미술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미술은 그냥 보여지는 표현 작품, 결과물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개념미술, 오늘날의 현대미술은 예술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의 과정, 창작자의 아이디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듀상이라는 작가의 변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냥 변기를 하나를 전시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더니 작품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개념미술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여주는 장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가 세 개의 의자예요. 근데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의자 사진 프린트예요. 첫 번째는 의자 사진 프린트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의자예요. 세 번째는 글이에요. 의자를 설명하는 글. 이 세 개가 모두가 다 의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물질과 이 진짜 의자와 의자를 생각하는 텍스트 생각과 의자의 가짜 형체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의자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술이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주느냐가 현대 미술가들한테 엄청난 중요한 숙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서울 시내에 있는 전시들, 현대미술 전시들만 보셔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작가 노트를 보고 읽어야 겨우 조금 이해가 되는. 자, 옆에 솔 루이시라는 작품 역시도요.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유닛을 가지고 쌓아놓는 작업을 이제 작업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이런 형태의 작업인데요. 무한정 반복하는 형태 그리고 무한정 배치하는 스퀘어의 규칙성, 반복성 이런 거를 통해서 작품을 하는데요. 그 작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다 작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작가가 작품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패션 디자이너가 넣나라고 하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명의 디자이너 후세인 샬라인과 마르틴 마르지엘라가 대표적인 작가고요. 이 페이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잘 보셨나요? 제가 요거를 원래 사진 자료로만 준비를 했다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 패션쇼 장면이에요. 후세인 샬라이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굉장히 퍼포먼스, 그때 당시 이게 또 굉장히 유행이었어가지고 뭐 알렉산더 맥퀸이나 이런 디자이너들이 이런 형태 퍼포먼스 패션쇼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금 이 쇼 주제가 옷과 가구예요. 옷과 가구인데 책상을 이렇게 들어서 입죠. 책상을 지금 들어서 입는 게 보이는데 책상이 치마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은 옷도 처음에 그냥 나와서 의자에 있는 시트를 벗겨서 옷으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시트가 옷이 되고, 의자는 접어서 캐리어가 되고, 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게 보면서 뭐 하는 거지? 패션 디자이너가 왜 쇼를 이렇게 하지? 왜 런웨이를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후세인 샬라인의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완전 개념 미술이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 패션 전문가가 일제히 너무너무 이거는 거의 현대 미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옷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가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같이 결합한 거예요. 사고적으로. 가구의 공간과 옷의 공간을 교환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후세인 샬라이는 새로운 공간의 개념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후세인 샬라이는 진짜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요즘 유튜브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진짜 재미난 패션쇼 퍼포먼스 영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져온 게 이제 03년도 FW 영상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 옷이 나오다가 이 옆에 지퍼를 하면서 에어백처럼 이게 팍 퍼져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양옆에 보이는 에어백 같은 형태가, 그래서 약간 여기가 군용 그 소재를 이용해서 원피스를 만들었고요. 에어백이 팍 터지는 느낌과 함께 굉장히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실루엣의 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사실 후세인 샬라인이 2000년대 초반에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재밌게 받아들이는 어떤 믹스매치 같은 개념, 또 이질적인 결합, 또 전혀 다른 요소의 결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마르틴 마르지엘라예요. 뭐 마르지엘라 같은 거 패션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브랜드로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마르지엘라 하면 우리가 이게 숫자 써 있는 라벨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 신발도 유명하고요. 근데 마르지엘라가 사실은 그런 숫자나 이런 거는 마르지엘라의 세일즈고요. 마르지엘라가 처음 패션계에 보여줬던 거는 정말 어떠한 아티스트보다도 굉장히 실험적이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97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전시를 한 건데요. 이 전시가 되게 재밌어요. 마르지엘라 옷을 싹 만든 다음에 겉에다가 박테리아, 곰팡이, 이스트 같은 걸 막 발라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옷이 썩어가는 과정을 기록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제 옷이 막 썩고 막 이러는 과정이에요. 옷이 뭔가 곰팡이에 의해 옷이 썩어가는 과정, 그 자연의 변화 과정도 기록으로 담고요. 그거 자체가 그 아이디어를 중요하는 개념 미술과 굉장히 닮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전시로 인해 마르틴 마르지엘라는 너무 유명해져요. 또한 사실 마르지엘라는 정말 요소가 많은데요. 제가 그냥 몇 개 딱 3개만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패션 전공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여기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 패션 가봉 바디예요. 가봉 바디를 사람의 자켓 형태로 만들어서 입히고 쇼 때는 여기 앞에서 막 드레이핑하는 퍼포먼스도 연출을 하거든요. 사실 옷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마네킹을 옷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것부터가 너무 재밌고, 또 이 마네킹한 오브제를 자켓으로 활용한 거, 그 오브제를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활용했다는 것도 역시나 개념 미술의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현실주의와 맞닿아 있어요. 사실상 우리 미술사적 역사를 보면 역사가 분절된 것이 아니라 인상주의부터 시작해서 입체주의,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상을 새롭게 재해석해 보는 그것 자체가 이제 마르지엘라가 표현했던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마르지엘라 보여줬던 이 방식은 굉장히 옷을 플랫하게 만들어요. 옷을 플랫하고 2차원으로 정말 종이장처럼 만들어요. 그것을 3차원인 몸이 입음으로써 새로운 입체감, 새로운 공간감을 부여하는 것에 디자인을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형태 표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히 입고 있는 오버사이즈 어떤 룩들, 또 마르지엘라 패션에서 좀 이렇게 봉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로우하게 굉장히 풀어지게 표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개념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패션 옷을 만들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입은 것도 이 어깨 퍼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패턴을 둥글게 만들고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마르지엘라는 이 쇼에서 보여준 거는 정말 종이장 같은 옷이 사람이 입음으로써 사람의 바디 라인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거에서 2차원의 옷이 3차원의 몸의 공간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공간 개념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르지엘라는 이때 당시 이렇게 수많은 컨셉추얼한 패션, 이거를 컨셉추얼 패션이라고 하는데 개념 패션 뭐 이렇게 한국말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끊임없이 던졌어요. 그러면서 일약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러한 이 사람의 이런 정신과 기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르지엘라 브랜드를 사람들이 새롭다, 또는 마르지엘라 제품을 보면서 시크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디자이너 4명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간단하게 종합해 보자면, 처음에 나왔던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예술가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그 초현실적인 표현 기법을 좀 응용해서 패션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다면, 그 두 번째 제가 소개드렸던 입생 노랑은 오마주, 그러니까 아트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아트 작품을 응용해서 오마주에서 새롭게 표현을 하고자 했고, 후세인 샬라인이나 마르틴 마르지엘라는 어떤 개념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아이디어, 그 디자인이 진행되는 과정, 그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 그것들을 중요시하는 그 아트적인 개념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패션에서 표현할 때 그 개념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브랜드 듀이듀이에서는 이 12FW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풀었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뭐 앞에 디자이너처럼 뭐 심오하지는 않아요. 심오하진 않지만 저희 브랜드에서는 이 처음에 이제 컬렉션을 시작하게 된 출발 계기는, 원래 프리다 칼로라는 작업을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프리다 칼로 자체가 굉장히 좀 익숙한 작가이다 보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핫한 느낌의 주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근데 어느 날 이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면서 문득 이제 프리다 칼로 작품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보니까 너무 그 작가의 삶이 굉장히 한번 패션으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류 화가인데 어릴 때 이제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다리가 이제 그 인위적으로 이제 다리 착용을 하고 있었고, 또 허리도 굉장히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랑 이제 계속 사랑을 하면서 같이 정말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또 남편이 소위 바람을 핀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약간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자식을 결국 6번의 유산 끝에 자식을 낳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프리다 칼로는 정말 끝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또 이 가운데 이 누워 있는 사진이 약간 잘렸는데요. 이 배를 통해서 이렇게 탯줄이 연결이 되고 6개의 자기가 낙태한 아이들을 그려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또 마지막에 멕시코의 전통에 나와 현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오는 나, 현대를 살을 수밖에 없는 나, 전통의 멕시코를 지키고자 하는 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회적 모든 갈등들을 다 그림에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가 단순히 그림만 보았다가 그런 것들의 배경을 보면서 너무 그림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프리다 칼로의 모습이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랑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뭔가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 그걸 승화시키고 그림적인 커리어를 쌓고 또 뭐 남편과의 사랑이나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정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소한 모습, 뭐 이런 것들에서 저는 서울 여자와 닮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룩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컬렉션을 먼저 보여드릴 거거든요.
사실 쇼가 이게 영상이 3월에 공개되고 3월엔 많이 봤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롭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작품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첫 번째 요 섹션의 룩 같은 경우에는 이 꽃 플로럴 패턴은 그 프리다 칼로 그림에 나오는 꽃 표현 기법을 좀 활용을 해서 패턴화 시켰고요. 조금 그 프리다 칼로가 원했던 행복이나 안정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톡톡한 패딩 소재를 통해서 조금 포근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 믹스 매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강인하게 이겨내려는 모습, 또 강인하게 이제 그 허리에 그 보조 기구를 착용을 하고서라도 예술 활동 이어가려는 의지 같은 느낌이 굉장히 상반된 마음이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하드한 가죽 소재와 굉장히 소프트한 메쉬 소재를 함께 좀 활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살짝 펑크한 무드가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강인한 표현을 오히려 저는 하고 싶었고 이 두 번째 룩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 칼로에 보여줬던 그런 꽃이나 이런 모티브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메시지를 담은 부분이고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의 표현, 모티브 표현을 저희가 입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다 칼로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꽃의 모습을 모티브로 표현하고 안에 보면 지금 워킹하고 있는 느낌에서 느껴지시듯이 굉장히 부드러운 레이스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레이스 소재와 또 단단한 울 소재 그리고 또 꽃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약간의 믹스 앤 매치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꽃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요. 저는 이제 프리다 칼로 작품에서도 보여줬던 그리고 프리다 칼로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멕시코 전통의 모습으로 이렇게 머리에 화관 장식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프리다 칼로 작품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프리다 칼로라는 인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인물이 입었던 패션 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들었던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다 칼로 멕시코 전통 의상에서 보여진 어떤 꽃 모티브들 또 이런 스퀘어 넥 같은 경우도 멕시코 전통 의상에서 좀 영감을 받았고요. 뭐 치마에서 프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실루엣적으로 사실 약간의 그 프리다 칼로가 입었던 룩들을 영감 받았고요. 특히 저희가 웬만하면 거의 다 굉장히 긴 기장의 디자인을 했거든요. 프리다 칼로가 다리가 의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긴 스커트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요 룩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의 한 80%룩 정도가 굉장히 길고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평소에 입었던 옷의 실루엣을 좀 현대적으로 재현하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룩에서 보여지면 그냥 굉장히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 또 그걸 극복하기에 그 여자가 보였던 굉장히 강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굉장히 대비되게 생각을 해서 가운데 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 팬츠 느낌으로 또 굉장히 하드한 그 골덴 소재를 사용해서 코듀로이 소재를 사용해서요 팬츠는 강하고 무겁게 표현했고요 반면에 위에 있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실켓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 또 옷으로 본다면 상의 옷은 굉장히 포멀하고 갖춰진 듯한 느낌이지만 팬츠는 워크웨어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캐주얼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 가운데 룩 같은 경우에 모든 요소가 다 상반되게 표현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룩의 이미지도 이렇게 상반되게 룩의 이미지를 표현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리다 칼로가 멕시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멕시코 전통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레이스 또 꽃 프린트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이스 소재를 좀 활용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끈 같은 걸 가지고 그 프리다 칼로가 이제 허리를 다치거나 의족을 했을 때 약간 그 금속적인 어떤 도구의 힘을 또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림에서도
그 본인이 이렇게 본인을 찌르는 뭐 이런 듯한 좀 이렇게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속성 있는 소재를 좀 쓰고 싶어서 저희 패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간 아일렛 같은 소재를 좀 활용해서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있는 룩 같은 경우에는 컬러, 저런 그린 컬러는 이제 그림에서 저희가 컬러는 거의 영감 많이 받았고, 제가 여기에 가져오지 않은 아까 컬렉션에도 보면 다양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컬러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에서 영감 받았는데, 굉장히 몸을 감싸고 있는 포근함과 또 내 바디를 보호하는 이 베스트 부분을 단단한 하드한 가지고 있어서 뭔가 프리다 칼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느낌들을 소재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듀이듀에서는 이번 시즌의 예술적 영감을 프리다 칼로의 작품보다는 그 작품 뒤에 숨겨진 그 프리다 칼로 본인의 이면적인 삶을 좀 더 조명을 해서 그 삶을 어떻게 현대적인 룩으로 녹여내서 서울 여자를 위한 룩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제 자리를 이동을 하면 되나요? 네, 김진영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초현실주의, 개념주의 영향을 받은 이 디자이너들, 그리고 예술을 사랑한 것으로 또 유명한 입생로랑의 작품 등 이 패션에 영향을 준 예술 사조와 이를 어떻게 패션에 접목을 시켰는지 그런 사례에 대한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패션에 대한 뭐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연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더 재미있게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강연을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항상 첫 시작이 조금 어렵죠. 네,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오늘 자유롭게 또 어렵게 또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그동안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첫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금 대표님이랑 시작 전에 질문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시간이 조금 오바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그 입생로랑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예술 작품을 오마주를 할 때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뭐가 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입생로랑 시기 때만 해도 어떤 저런 오마주, 차용을 해서 표현한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는데, 요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마주 또 패러디 뭐 이런 이름으로 이게 표절인지 이게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애매한 게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입생로랑 시기를 생각하면 1970년대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저기에서 오마주라는 표현을 가지고 표현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작가가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오늘을 기준으로 본다면 1940년대 이전에 돌아가신 작가분들의 것은 저희가 사용을 할 때도 저작권적인 문제가 없고요. 그 이후의 작가의 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협의하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피모 브랜드가 이제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방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형태가 에르메스랑 가방의 형태가 똑같다는 이유로 에르메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 이 디자이너는 나는 패러디의 개념으로 사용을 한 거다. 에르메스의 디자인을 사용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 위에 뭔가 새롭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최근 내에도 뭐 발렌시아가나 이런 브랜드에서 사실 뭐 이케아백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막 제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허가가 되고 안 되는가, 이런 문제는 사실 계속 논쟁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지금 2022년에 와서의 현실적인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발표 내용에 관련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패션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타인을 위한 거, 사회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뭔가 다른 뭐 에세이나 책들 같은 거 읽어보면은 나의 삶은 뭔가 타인을 위해서 최대한 뭔가 사회적인 공헌 이런 거를 해야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뭔가 그런 점에서 패션 디자인은 어떠한 사회적인 공헌을 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굳이 사회적인 공헌을 주지 않아도 자기 만족만을 위해 이렇게 뭔가 살아가도 되는 건지, 사실 그 두 가지 밸런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되게 심오해서 약간 오은영 박사님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질문인데,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옷을 입었을 때는, 입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자기 만족이 있죠. 아침에 어쨌든 각자 굉장히 심플하게 입어도 굉장히 고민하고 입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옷을 입는 사람의 입장에선 자기 만족이지만, 디자이너의 입장으로 옷을 만드는 입장이 된다면 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 때 뭐 서스테이너블, 친환경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아까 저희 컬렉션에도 보면 데님을 리사이클링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패션쇼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디자이너들이 있었어요. 뭐 디자이너로서 그 영향력이 커지면 당연히 사회적 공헌, 그때는 나의 만족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새로움을 제시하기 위한 그때는 사회적 공헌을 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봐서요. 옷이라는 기능이, 또 내가 디자이너이자 동시에 나도 옷을 입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나도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관점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쪽을 더 먼저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디자인할 때 이제 그래도 저도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잘 팔릴 것도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입고 싶은 걸 꼭 몇 개 넣거든요. 그래서 옷을 디자인할 때 예를 들면 이 옷은 내 체형에 맞겠다, 뭐 이런 이렇게 마음속에 입지 않아도 요거는 내가 이번 시즌에 입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디자인할 때 그런 옷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패션 디자이너는 한 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작을 하잖아요. 그 다작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담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일단 컬렉션을 너무 인상 깊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컬렉션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듀이듀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에는 좀 어떤 정체성이 좀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런 패션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또 예술가 프리다 kahlo라고 하는 이 그 작가라는 그 예술가와 그리고 그 작품에서 지금 영감을 받아서 이런 오마주로 디자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뭔가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예술과 패션 어떤 쪽으로 이런 오마주란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혹시 좀 구상을 하고 계신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뭐 그런 방향성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저희 듀이는요, 저 김진영 그리고 또 이수연 디자이너 듀오가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로맨틱 시크 감성을 추구한다고 가장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 브랜드의 철학 키워드가 있는데요. 로맨틱하지만 로맨틱화가 전혀 다른 시크함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좀 새로운 룩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여성이 자기가 입었을 때 스스로 만족하는 룩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옷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입고 나갔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예쁘다라고 보는 룩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이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요. 오늘 옷이 너무 마음에 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기분이 좋은 옷을 입고 그것을 바라면서 옷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20대 뭐 이런 나이대를 주지 않고요. 저는 그냥 20대부터 60대까지도 저희 옷을 굉장히 즐겁게 소화할 수 있는 로맨틱 시크 무드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가 사실 매번 컬렉션마다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번에 그 주제가 그렇다고 갑자기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뭐 주제를 생각을 해서 많은 것들을 좀 최대한 보고 공부하고 새롭게 지식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작가의 어떻게 보면 삶을 가지고 컬렉션을 했다면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예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실제 예술가랑 직접 협업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입생로랑의 그 조각가랑 협업을 했던 작업같이 실제로 조각이나 회화의 오브제를 활용을 하고 저희 패션 모티브를 요소를 활용을 해서 조금 새롭게 이렇게 정말 보여지는 개념적인 패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술가랑 협업이 굉장히 쉬울 듯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각자 서로 분야에서 또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협업이라는 이슈가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또 어려워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항상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방금 예술가의 또 협업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콜라보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아티스트가 있는지 콜라보 진행 시 비용이 또 많이 들지는 않나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비용. 일단은 한국 아티스트라고 하셨죠. 아까 그냥 제가 갑자기 문득 이제 생각이 난 거는 저는 만약에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다면 좀 가깝게 지내는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이제 같이 학교 선배이자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낸 작가 중에 이제 음아영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신진 작가로서 굉장히 좀 곽강을 많이 받고 라이징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문득 그 엘자 스키아파렐리가 그 달리랑 굉장히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 초현실주의를 좀 발전시켜 나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에 있는 제 또래에 가장 라이징되고 있는 작가랑 함께 좀 예술적인 얘기도 하고 또 정말 사적인 얘기, 즐거운 얘기, 또 아름다운 얘기 뭐 이런 것들 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사실 비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요. 다만 콜라보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르겠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단순히 제품화 시키는 거면 뭐 제품 생산 정도의 비용이 들겠지만 그걸 가지고 대형 전시를 연다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2차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비용은 저도 정확히는 산출하기가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김진영 대표님과 어떻게 듀이를 런칭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수연 대표님. 네. 제가 저희 이수연 대표님과는 제가 대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리고 처음 만난 건 재수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거의 20년 가까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수연 대표랑 조별 과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별 과제를 할 때 항상 되게 함께 하면 합이 잘 맞는 친구여서 항상 저희 조별 과제 제가 생각하는 멤버 1순위로 항상 생각했던 게 이수연 대표고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이수연 대표는 그때 약간 매거진 에디터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쪽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제 브랜드 창업을 한번 했고 그렇게 하고 해서 20대 후반을 각자의 커리어를 쌓다가 30 즈음에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서로 이제 경험한 경험치가 다르고 또 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딩을 하면 훨씬 하나의 브랜드로서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조이조이를 런칭하면서 또 힘든 점은 없었는지 또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브랜드를 런칭하고 한 5년 동안은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를 런칭하고 바로 이제 세일즈를 시작하면서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계속 매출이 오르고 사실 초창기에 브랜드가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뭐 0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선배 브랜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선배 브랜드를 통해서 명확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3년 차에 서울 컬렉션을 하고 뭐 2년 차에는 상해 패션 위크를 처음 나가고 저희는 오히려 상해를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서울 패션 위크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패션 위크 가면 이제 런던 파리 패션 위크 가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약간 로드맵대로 한 5년 차 때는 굉장히 마치 짜여진 것처럼 쭉쭉쭉쭉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5년이 지나고 6년, 7년, 지금 올해로 이제 9년째가 되거든요. 가면서 점점 이게 우리가 선례로 볼 수 있던 선배 브랜드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는 생각보다 재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쉽지만은 않은 그렇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질문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한번 받아볼까요? 저희가 옷 하면 생각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티셔츠라든가 바지. 근데 이제 좀 디자이너들은 좀 굉장히 새로운 형태나 그런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형태들의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 아까 대표님께서는 혹시 그 새로운 형태 아니면은 그런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옷의 전형적인 형태 사이에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패션 디자인을 뭔가 공부를 하거나 디자이너로 접근을 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하면 어떤 옷은 진짜 이거 사람이 입으라는 옷이야? 그리고 입을 수 있어? 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옷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거 누가 돈 주고 살까 싶은 옷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메시지를 주는 옷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드는 옷과 브랜드의 세일즈를 주는 옷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마르틴 마르지엘라가 저는 전형적인 것 같은데요. 마르지엘라가 처음에 브랜드를 내면서 마르지엘라가 굉장히 개념적인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아까 이렇게 썩어가는 과정의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줬잖아요. 사실상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이미지는 개념을 가진 새로운 개념을 가진 브랜드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지엘라가 티셔츠만 만들어도 저 티셔츠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티셔츠를 구매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티셔츠를 구매하는 거고요. 옷이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가 보여주는 룩이 굉장히 디자이너 입장에선 중요한 게 그 디자이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요. 디자이너의 어떻게 보면 예술적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범한 옷에도 그 라벨이 붙으면 여기에는 개념이 있겠거니
조금 더 특별하겠거니라고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브랜드를 런칭해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한다면 세일즈되는 옷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옷이 판매가 돼야 브랜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세일즈만 되는 옷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흐름이 끊기게 되면 유행 흐름에 뒤처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개념적인 거, 또 보여주는 옷,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옷,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어야 브랜드의 이미지가 더 올라가고 더 오랫도록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네, 자꾸 마이크를 들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라는 것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 보여지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보여지는 게 뭔가 전시회라든가 보여주셨던 쇼 같은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쇼라는 게요, 사실 런웨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요즘 같은 시대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뭔가 여러 아티스트들과도 좀 콜라보를 하고 싶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또 그러다가 보면은 생기는 딜레마가,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한 그 컬렉션의 아이템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게 되느냐, 혹은 지금 그런 컬렉션을 장착하고 쇼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이 좀 우선시가 되느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혹시 디자이너님께서는 이런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 같은 걸 좀 제시하실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또 사실은 저는 패션쇼는 한마디로 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브랜드의 옷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런웨이를 걷는 모델, 또 음악, 무대, 그리고 그날 온 관객, 그 모든 것들이 호흡을 하는 게 패션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옷이 집중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그날에 왔던 어떤 셀럽이 집중이 되더라도 저는 성공한 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날 대중한테 어떤 식으로든 집중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내 옷이 어필이 되지 못했다면 최소한 내 쇼에선 어떤 모델이 어필이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요즘 해프닝으로 이제 모델이 워킹하다 넘어지고 뭐 그런 건 샤넬 쇼에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모델이 신발 들고 걷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돼서 화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도 성공한 쇼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화제가 돼서 내 브랜드 혹은 내 이름이 어딘가에 오르내리는 거, 그거 자체가 오늘날엔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쪽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컬렉션 원래 그 전에 오늘 소개 듣기 전에 먼저 봤었는데 오늘 소개 들으면서 더 잘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오늘날에 이제 현대 여성이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이제 담겨진 것 같은데, 이번 컬렉션에 그것 말고도 이제 대표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요즘에 이제 현대 여성에 대해서 그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막 아까 여성, 현대 여성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없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하시는 이수연 대표님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도 하셨고 얼마 전에 아이가 났어요. 근데 너무 친하게 같이 브랜드를 하는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 전에는 저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여자한테 굉장히 그거는 약간 너무 마이너스다, 여자가 너무 손해를 본다,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결혼이나 아이나 뭐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들은 좀 뒤로 제쳐두고 제 삶에 대해 제가 디자이너로서 좀 쌓을 수 있는 커리어,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되게 정말 이 아이를 갖고 낳고 이런 과정이 되게 신비롭고 또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삶에 너무 새롭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제 아이는 아니지만 그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고 뱃속에서 자라나서 태어나고 그 아이가 커가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자체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과연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여자의 커리어에 뭔가 아이를 육아하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다라고는 또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후반 질문이 뭐였어요? 아, 저는 사실 현대 여성의 이미지는 제가 뭐 엄청나게 막 페미니스트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날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회적인 어떤 모습과 또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과 이런 거의 딜레마가 30대부터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20대까지만 해도 뭐 동등하게 공부하고 동등하게 취업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건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현대 여성의 이미지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거기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삶의 일부로서 즐길 수 있는 현대 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두 가지 일과 육아가 양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 중에 옛날 셀린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피비 파일로 아시죠? 그 피비 파일로가 그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파리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말마다는 영국에 가서 아이들을 항상 케어하고 그 굉장히 그 일하는 여성과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이 양립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일반적인 삶, 그러니까 가정 생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아이를 기르는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한 일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한 환경이 좀 더 되는 이제 좀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게 바뀌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한국 여성의 이미지는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랑 함께 또 가정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현대 여성들의 또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또 육아를 하면서 좀 자신을 좀 일을 좀 잃어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또 대표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도 그리고 일도 모두 다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성상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결혼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좀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데 공감하면서 좀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뒤쪽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듀이듀이 디자인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약간 미니멀리즘이나 타임리스를 추구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듀이듀이의 좀 더 구조적인 디테일이나 아니면 로맨틱한 감성을 지켜낼 수 힘은 뭔지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말 미니멀한 것이 대세이기도 하고 유행의 흐름이 있지만 저는 요즘의 유행은 어떤 대세로 모두가 그 방향을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고 어느 한 일부분에서는 맥시멀리스트도 존재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미니멀한 것도 존재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미니멀한 것만이 유행이라면 뭐 구찌나 미우미우 같은 브랜드가 아직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내 취향을 이해해주고 브랜드 취향을 이해해주는 소비자층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로맨틱한 감성을 좋아하는 여성층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또 저희의 로맨틱한 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시크함과 결합을 시켜서 좀 믹스 매치해서 새롭게 룩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 층이 존재하는 한 브랜드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패션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 딱 확고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스타일링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가 발달하면서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의 취향을 잘 잡는 거 그게 저희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그 듀이듀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듀이듀이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네, 저희는 듀이듀이라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로맨틱 시크, 로맨틱한 무드를 가장 베이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는 컬렉션에서 그래서 더 믹스매치와 이질적인 조합을 많이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컬렉션이나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들은 조금 새로운 시도, 로맨틱의 로맨틱 옆에 블랭크를 놓고 그 블랭크에 어떤 걸 채울 것인가를 정말 새롭게 시도하는 시도를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세일즈하는 옷에 대해서는 좀 여성들이 굉장히 내가 뭔가 내가 행복하고 싶을 때 딱 생각하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은 사실 듀이듀란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꽤 옛날부터 알던 브랜드고 누군가에게는 최근에 알던 브랜드고 또 어떤 사람들 약간의 옛날에 핫했던 지금은 그냥 유지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좋은 브랜드일 수도 있고 이런데요. 매 순간마다 계속 새로운 층을 유입하는 거는 사실 브랜드에서도 쉽지가 않아요. 브랜드도 이제 팬덤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소비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새로운 소비자들이 조금씩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시도를 예를 들면 단순히 패션쇼, 서울 컬렉션이 아니라 팝업 스토어라든지 또 어떤 유튜버와 콜라보라든지 어떤 정말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협업이나 계속적인 디자인적 시도를 대중을 위한 디자인적 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브랜드가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네. 네, 뒤쪽에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PPT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후세인 샬라얀 부분에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후세인 샬라얀처럼 패션을 아트적으로 푸는 그런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이제 한국에는 서울 컬렉션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실험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약간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요. 이 후세인 샬라인이 2000년대 초반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생각하면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밀레니엄한 그러니까 기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던 때라서 이때는 후세인 샬라인 말고도 알렉산더 맥퀸이나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형 패션쇼가 약간 유행이라기보다는 몇 명 디자이너가 굉장히 선도를 했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스폰이나 후원들도 있었어요. 저기 분위기적으로.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패션위크 기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패션쇼를 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의 런웨이를 놓고 보통 패션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장소에서 찍었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비슷하게 경복균에게 약간의 통일된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해외 같은 건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런 실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 아무래도 그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런 쇼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일즈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한국 시장만 해봤을 때는 세일즈로 연결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에게 찬사는 받겠지만 그게 그래서 참 디자이너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런 컨셉추얼한 디자인 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들이 적어도 저러한 형태의 쇼를 6번 정도는 한 3년 정도는 저거를 유지를 해줘야
그 다음에 해외를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판을 커나가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저걸 한다고 해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끝나는 뭐 이런 일회성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조금 더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발전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좀 쉬운 부분은 아니죠. 네. 네, 저희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K 브랜드들의 이런 명품화, 이제 뭐 구찌라든지 샤넬, 뭐 디올 이런 위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기를 바라는 편인데, 만약에 듀이듀이가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세일즈가 진행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동등한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명품 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참 브랜드가 되게 세계적인 어떤 명품이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방탄소년단 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듣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빌보드에서 1위를 나오는 정말 그런 가수까지 나올까 싶었잖아요. 뭐 과거에는 일본에서만 1위를 해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전 세계를 그런 사람도 나왔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우리 한국인이 아시아인이 이루기도 힘든 득점왕이 됐잖아요.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패션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예를 들면 꼼데가루송이나 요지 야마모토를 1980년대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기획적으로 밀어줬어요, 그 브랜드를. 그래서 1980년대 이제 그 일본식의 그 추의 미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꼼데가루송의 그런 느낌, 요지 야마모토 굉장히 글램룩으로 그런 페미닌한 룩이 유행할 때 일본 디자이너들을 그때 당시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왜냐면 일본이 80년대 돈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파리에 진출을 시켰고 정말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요지 야마모토와 오늘날의 꼼데가루송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도 그 어쨌든 그들이 지원해주는 어떤 기획사가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환경이 된다면 정말 좀 가능한 작가들을,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을, 그러니까 한두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디자이너들을 밀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정말 구찌 이런 정말 해외 명품가, 근데 지금 현재 그래도 준지나 우영미 선생님이 그래도 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특히 우영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브랜드를 읽어내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스텝이 있어서 누군가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조금 궁금증들이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네, 지금까지 듀이듀이 김지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여러분의 패션에 대한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서울 패션허브 4번째 지식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지식 콘서트는 마케팅, 생산,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